네, 한 달이 앞으로 나가온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 주말을 맞아서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 행사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표현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일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윤석열 후보는 제주와 호남을 찾으면서 각각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어찌 보면 좀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 지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재보선 때 참패를 했어요. 그때 가덕도에다가 올인을 했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 당시에 큰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뭐 뾰족한 수가 있으면은 뭐 지지율이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 뾰족한 수는 없다 정도로 가야 되는데 부울경 지역 하면은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다.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또 우주항공 산업, 특히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의 어떤 그 확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뭐 의료라든지 교통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권 후보로서 일자리의 어떤 그 확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윤석열 후보는 호남 지역 표심 만약에 얻으려고 한다면 뭐 앞서서 이제 현장의 재구성에서 손편지 쓰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호남도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대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빼놓고는 호남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국민들 다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텐데 전두환 발언, 개사과 논란.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호남 민심, 광주 민심에게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그 지지율을 목표했던 20%는 어렵겠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11% 이 이상을 넘어서려면 그나마 가능한 표가 이대남이다. 그럼 이대남의 어떤 적극적인 승부수가 호남에서 그나마 최고 기록을 좀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전두환 발언과 이 개사과 논란에 그걸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시 기억으로 되살아날 거다. 네, 뭐 송영길 대표는 TK에서 40%, PK에서 50% 득표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서 20% 자신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서로 뭐 약한 그 지역에서의 득표를 많이 해오겠다라는 포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런 의지들이 실제로 현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의 이 판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지역별 득표 목표는 원래 설정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뭐 40, 5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에서 21%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40%를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죠. 그다음에 본인의 부산이 고향인 곳에서도 38% 득표를 했는데 지금 50% 목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건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 뭐 동시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호남에서 10%를 간신히 넘겼는데 지금 20%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뭐 양 캠프 진영에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만큼 간절한 것이기도 하고 그 상대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취약 지역에서 상대의 강점인 곳에서 들어가서 표를 한 표 갖고 온다면 그게 두 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전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선 남은 선거 일정을 볼 때는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TV 토론도 다 한 상황이고 결국 2월 15일 날 이제 유세차가 다니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큰 변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제 남아있는 TV 토론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지지층의 투표를 확실하게 그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의 투표를 높이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들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이제 활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실수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또 폭로전에 또 네거티브에 의해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남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이 교수님께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 TV에서 1시간가량 대담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후보 나중에는 이준석 대표랑 같이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도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고문으로 이제 자리를 맡으면서 그냥 고문만 맞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좀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선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또 본인이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선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우선은 9일이죠. 지금 홍카콜라라는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제 초청해서 대담을 하는데 상당히 대담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캐릭터가 뭐 일방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를 띄워주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때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또 굉장히 재치 있게 맞받아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이제 2월 8일 날 지금 2차 TV 토론 이후에 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2월 8일 날 TV 토론을 소재로 해서 또 이렇게 전개하면 또 재미 요소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어쨌든 뭐 이준석 당대표랑 이제 대구에서의 유세도 본인의 장기적인 이제 정치 전망과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지난 경선을 통해서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건 현실적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여가부 폐지라든가 뭐 그 20대들이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던지기를 했는데 그런 이슈에 20대, 30대 청년들이 호응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말투,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 이런 거에서 끌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라든가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다시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서 청년층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지지는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준표의 어떤 인간적 매력에 또 빠져 있는 또 젊은 층들이 있거든요. 그 지지층들마저 이제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네. 윤석열 선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30 세대에도 좀 긍정적인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 얘기를 할 때요. 바람 선거 때는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람 선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보통 선거인데 이 보통 선거에서는 선거 막판에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 지난 12년 대선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수도권의 여러와 같은 지지 속에서도 사실 60세 이상의 그 고령층의 결집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지지율의 변화는 확연하게 이 과잉 의존 논란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상대편은 지지율 결집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홍카콜라에 나오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하고 대구를 휩쓴다. 이거 본다면 이거는 지지층 결집의 기획이거든요.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노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획된 그런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TV 토론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TV 토론하고 나서 후보들은 서로 자신들이 제일 잘한 것 같다. 각 당에서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특히나 그 R200 이 용어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평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용어조차 몰랐다라는 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다. 대선 후보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모르면 알려주는 게 예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무슨 토론회가 장학 퀴즈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당의 이런 모습들이 민심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아리백이라는 거를 저도 그 TV 토론을 계속 지켜봤지만 저는 REC를 얘기하나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REC라는 게 이제 보통 많이 쓰여진 신재생 에너지 이제 공급 이제 인증서 같은 건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용어가 돼 있고 현재. 근데 아리백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아리백과 이제 EU 텍소노미가 이제 사실은 그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전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 갖고 사실 경제 뉴스에서 몇 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아리백은 처음 들어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아리백이란 검색어가 굉장히 그 상위권에 네. 다들 궁금해갖고 올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았냐 알지 못했냐를 가지고 대통령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영국의 어떤 그 민간 단체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100%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기업들이 100%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캠페인을 하자라고 해서 도입돼서 이제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아직 이제 EU 텍소노미와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뭐 수출의 제재라든가 이런 대상이 전혀 아니고 지금 현재 캠페인의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대통령 자질 얘기하는 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러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지지층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것도 좀 알았으면.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좀 가능한 뭐 내 상식보다는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저는 의사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걸 뭐 몰랐다는 걸 당연히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저는 좋은 태도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알았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로 가면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역시 이런 거는 앞으로도 2차 TV 토론부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뭐 누가 뭘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그때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팩트와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팩트 체크를 또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의 토론이 뭐 장학 퀴즈식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사실 이 부분도 뭐 아리백을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이 부분에 원전을 포함할 거냐 알 거냐라는 중요한 내용적인 그 함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그냥 알았냐 못했냐를 흘렀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토론이 좀 더 만약에 용어를 모른다면 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서 어떤 그 후보가 어느 정도의 정책적 식견을 갖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렸습니다. 그 말은 즉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명확하게 이제 각자의 그 지지하는 후보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TV 토론이 사실 부동층에게는 크게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영향이라면 지금 이런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리백 후속 논란들이 부동층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리백이나 뭐 텍소노미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 문제였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대통령이 정책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2년도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령화 시대 준비위원회를 띄웠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뭔 놈의 고령화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 당시에 양극화 얘기했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는 양극화, 고령화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얘기하는 것도 아리백이나 텍소노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에는 탄소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알고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 가느냐 아니면은 근시안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100년지 대계까지는 아니지만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비전과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다음 토론에서 좀 준비를 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 자체는 모를 수 있었지만 그 네. 후속적인 어떤 대답이나 그런 생각이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4자 TV 토론 이제 8일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토론은 탐색전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토론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겠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TV 토론을 보면서 이제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는 지지층이 크게 지지 의사를 바꿀 만한 토론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선방을 한 거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원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논리와 개념을 얘기하면서 의사전달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냐는 거하고 저는 뭐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뭐 그 개선된 모습,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저의 본인에 대한 질문 시간이 너무나 작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문제는 이제 탐색전이라고 볼 때 2차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다음에 나머지 토론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결국 이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뭐 2월 21일, 25일, 3월 2일 세 번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더 1차 토론보다도 주제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롭게 뭘 묻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차 토론이 2월 8일 2차 토론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 2월 8일 날 있을 2차 토론에서는 우선은 아마도 이제 대장동이나 부동산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개 주제가 다뤄졌지만 그 정확하게 그 어떤 팩트를 짚는 문제에서 좀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격 포인트들이 본인이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후회를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다음에 상대가 잘못한 답변들에 대해서 또 2차로 이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1차 토론의 연장선에서 다뤄지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네거티브전이 전개될 건가도 관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부인 돼요. 배우자 논란 그렇죠. 관련된 지금 부분인 어쨌든 거죠? 김혜경 씨 논란이 이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네.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장동 외에도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라든가 뭐 제로페이와 관련한 뭐 지역화폐 의혹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공격할 포인트는 많은데 이런 부분을 꺼내기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네거티브한 사람으로 찍히면 그게 꼭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누가 먼저 할 것이냐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배우자 김미경 씨 거 관련해서는 얘기를 꺼낼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본인도 역시 배우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네거티브 이슈를 누가 먼저 꺼낼 것인가에 대한 네. 포인트가 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누구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첫 번째 TV 토론에서는 상당히 기계적 균형을 좀 맞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철수 후보가 2차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에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식을 가지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국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한복 차림을 한 여성이 소수민족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사람에서 이제 등장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복장의 소수민족들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떡하니 누가 봐도 한복 차림의 여성이 저렇게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동북공정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이 소속된 그런 소수민들, 소수민족들을 건 다 중국 거다 이런 이제 관점인데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래서 뭐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이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독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뭐 방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독도의 존재를 알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고유의 영토임을 갖다가 알리는 꾸준한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과거에 김치가 기무치라 그래서 일본 건 줄 알았던데 이제는 다 한국 건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다면 김치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 경쟁력 결과적으로 뭐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국가가 나서서 외교 문제화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돼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인들이 김치나 한복이 당연히 대한민국 거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게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우리 시민사회나 또 문화계나 또 정치권이 협조를 해서 민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개막식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함께했고 그 자리에서 또 하필 또 장관도 한복을 입고 함께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야당은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우선이죠. 중국을 비판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일본과도 그다음에 일본과 한미일 공조 때문에 독도 문제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당시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과거의 네. 보수 정권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심지어 영토 문제도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거는 영토 문제보다는 낮은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존심 상하지만 결국은 이게 국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세계인 누구나 다 한복은 대한민국 거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좀 선호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번에 유독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중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는 의도이냐. 그동안 사실 젊은 층은 반중 정서 굉장히 강한데 친중적인 생각이 깊다라는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강한 어조의 비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뭐 국민들의 한 80% 이상이 반중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이제 여론조사 통계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저자세를 보였다 이런 또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북한의 비핵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려면 중국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북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출구를 막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젊은층들이 다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 또 문화적으로 역시 뭐 이번 한복만이 아니라 김치 같은 경우도 자기들 거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층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친중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신속하게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한복 논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네.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관련한 준비 영상을 보니까 한복과 한복을 입고 그 상모 돌리기를 하고 있고 이러더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하라고 했을 때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죠. 황희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걸 자기 본인이 이제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더 세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런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결국 국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걸 뭐 저자세를 참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제 관계는 정확한 룰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어떻게 뭐 중국 내에서 어떤 연변 자치구에 조선족이 있다 해서 그것을 56개 소민족에 분류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족이 그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민족이 다른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민족이기 네. 때문에 본인들의 그 민족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중국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적할 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의할 부분은 항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